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다는 시장 참여들의 기대 심리로 인한 결과, 그리고 이러한 일은 실제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발생했고 지금도 지구촌 어디서나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그랬고 16세기 스페인 제국 모두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진 국가들입니다. 이들 무너진 제국들의 공통적 과정은 시민들이 통상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금이나 은 또는 비단과 같은 보유량을 기초로 이들이 발행한 화폐가 기축통화가 됐고, 무리한 팽창 정책으로 이들 제국들이 보유한 금 또는 은의 보유량 이상의 화폐를 대거로 발행하면서 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제국의 통화에 대한 신용을 잃게 되면서 통화 시장이 붕괴됐고 물밀 교환이 횡행하며 제국의 종말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최근 5월 FOMC 회의에서 여러 은행의 파산 소식과 경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과 대중들은 이 소식에 난감해했죠. 통화량의 증가,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주제는 뭘까요? 네, 결국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오늘의 스토크에서는 왜 이렇게 연준이 모든 욕을 먹으면서도 금리를 인상하려 하는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는 건지, 또 그에 따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화폐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로 컴퓨터도 사고, 식료품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병원비도 낼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화폐는 물건을 교환할 때 효율적이고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교환의 수단이면서 특정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가치 저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특히 가치 저장의 기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화폐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로 컴퓨터도 사고, 식료품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병원비도 낼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화폐는 물건을 교환할 때 효율적이고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교환의 수단이면서 특정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가치 저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특히 가치 저장의 기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이 가치 저장 수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죠. 여러분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그 노트북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노트북을 한 대 사려면 월 소득의 약 3분의 1을 지출해야 합니다. 조금 부담스럽죠? 이때의 100만 원은 노트북을 한 대 살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뭔 일이 있는지 통화를 마구잡이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게의 월 평균 보조금으로 1억씩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죠? 아닙니다. 이건 재앙의 시작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사려던 노트북이 100만 원인 게 우스워질 겁니다. 1억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구잡이로 노트북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노트북 판매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노트북을 결코 100만 원에 판매하진 않을 겁니다. 가격을 올리겠죠. 1억의 가치 수준에 맞게 노트북 가격을 한 3천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면 이제 노트북 한 대의 가치는 3천만 원이 된 겁니다. 기존의 100만 원은 노트북 한 대의 가치에 한참을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앞으로도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게 될 겁니다. 노트북 판매자도 노트북을 판매하고 받은 돈으로 다른 소비를 해야 하는데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서 사야 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결과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세계 각국이 연결되어 있고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현대 시대에 어느 나라의 특정 파산과 이벤트가 전 세계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세계 대공황과 2008년 경제 위기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가치 저장의 수단이 무너지는 것을 전 세계의 자본시장 붕괴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역시 바로 이 통화 안정을 통화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여러 중소은행의 붕괴 위험, 가계부채 위기, 주식시장의 우려에도 연준이 강력하게 금리를 가져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고통스럽고 모두가 싫어하는 상황인데 역사상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은 사례가 있는가요? 네,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바로 1980년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1970년에서 80년 미국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무려 7%에 달했고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실업자도 늘어나면서 1979년 미국의 경제는 악화일로를 겪고 있었죠. 그 당시 1979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무려 9.7%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어려웠던 이때 전설의 그분이 등장합니다. 후세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리는 그분, 바로 폴 볼커 연준 의장입니다. 1979년 8월에 취임한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긴축을 통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는 취임한 지 2달 뒤인 10월 말에 기준금리를 무려 15.5%까지 올려버립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모두 대폭락했고 기업들의 파산까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1980년 3월 초 인플레이션율이 15% 수준에 다다르자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증가시킵니다.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기업은 투자를 대폭 축소했으며 자금난을 겪은 기업들은 도산했고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아진 실업률은 소비도 대폭 위축시키며 1979년부터 약 수년간 고금리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81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높아진 예금금리로 가계는 적극적으로 저축을 하기 시작했고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자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한 것이죠. 1982년 11월에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인 4% 수준에 도달하였고 이후 긴축 정책을 풀면서 경제는 힘차게 재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듯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후 1982년 11월부터 1990년 7월까지 약 9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꾸준하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5월 0.25%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까지 포함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5%입니다. 작년 3월 이후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됐고 그 결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2년 6월에 무려 8.93%에 도달한 이후 23년 4월 4.98%까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중립적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여전히 높기에 인플레이션이 재차 방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잔존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지 혹은 내릴지 그 타이밍을 지금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전문가도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예측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하나의 정답은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참 힘겹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이 시기도 벌써 2년 정도 됐습니다. 긴축이란 터널의 끝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기 어려우나 이러한 일련의 긴축 정책이 통화 시스템과 경제를 견고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 시장에 계속 머무는 사람만이 추후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